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코너죠. 네, 여러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월간 서준식 증시각도기에만 있는 월간 서준식이 돌아왔습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부의 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에 네. 발행하신 네. 그 화성으로의 여행 많이 보시나요? 제가 아직 게시판에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그렇습니까? 몇 분인지는 지금 아직 네. 좀 조마조마하게 아, 있다가 확실히 장이 좋을 때에 비해서는 아마 적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보다는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저는 훨씬 더 편하게 쉽게 보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숭실대학교 경제학부 친구들이 서준식 교수님하고 작성한 화상으로의 투자 여행이죠. 네네. 네, 거기에 대한 이 보고서들을 보시면 실제로 탑다운부터 바텀업까지 모두 다 보실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서준식 교수님의 일부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포트폴리오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고 이번에 제 포트폴리오 분석한 그 내용 제목을 학생이 어떻게 썼나 보니까 서교수의 위기 이렇게 적은 네.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많이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진짜 여러와 같은 호응을 해주셨고요. 저희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한 댓글을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네. 제가 뭐 사실은 처음에 이거 뭐 한 몇 번 하다가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계속 나오라 하시니까 댓글이 오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댓글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질문도 좀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사실 틀린 것도 많고 지난주도 보니까 유로넥스트 증권거래소 같은 거를 뭐 유로스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틀린 것도 있고 아마 동의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거를 그리고 질문거리도 있고 그런 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신 일 하신 거예요. 우리 서 교수님이 잘 안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댓글 봤다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 교수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네. 지난번 걸 보니까 경제민주화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원래 그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경제민주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됐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좀 와닿지 않는다. 이건 우리 소액주주들을 위한 그런 법률이고 그런 건데 좀 경제민주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좀 그럼 용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자본민주화법, 자본민주화 뭐 그런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러네요. 아니면 주주민주화. 그렇죠. 그런 용어로 앞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주주민주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대주주는 충분한 권한이 있고 그렇죠. 과거의 왕과 귀족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일반 소액주주들은 경영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를 같이 공유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냉정하게 보면 대주주가 50% 플러스 1주를 갖고 있으면 할 말은 없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전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충분히 49% 나머지 49%가 그 이익의 49% 정도를 같이 쉐어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경영권을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는 그 경영을 끌고 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 경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이익을 그걸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49%가 충분히 그 49%의 이익을 가져가야죠. 사실 주주 자본주의 주주라는 거는 동업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업자죠.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주식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근데 이제 대주주가 자기 목숨 챙기고 남의 목숨을 챙기지 않은 거는 동업자에 대한 배신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게 너무 심각해지면 자본시장, 주식의 그 매력도를 굉장히 감소시키는 거고요. 오히려 그것 자체가 그런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SM이 이제 아주 불꽃 튀기는
주주 경쟁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주 경쟁의 도화선이 된 거는 대주주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렇죠.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었죠. 그건 한 거다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 보죠. 그거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충분히 대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반박이 많이 안 남아서 이제 뭐 해외권은 뭐 탈세 아니다 뭐 이런 반박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2099년까지 받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박은 또 없더라고요. 전 반박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거 아니다라고. 뭐 그게 관행이다 뭐 이런 쪽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옛날 관행일지 모르지만 동업자들한테는 안 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일반 주주들한테는 그런 행위들이. 뭐 그거나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대주주가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이익의 너무 많은 부분을 자기 월급으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 이익에 너무 많은 그 비용의 많은 부분을 아주 자기 개인적인 부분으로 돈이 넘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정당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그런 게 많죠. 근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야. 나는 한국의 어떤 연예 사업을 일으킨 아이콘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똑같이 내가 만든 회사야. 뭐 이 말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대단하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나한테는 훨씬 더 많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지분의 권리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의 배분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상당히 뭐 저로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생각을. 가능하진 않나요? 그 사람이 되게 미국에서도 보면 CEO들이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지분 별로 없지만 그런 정당한 대가를 그 이사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 절차를 통해서 내가 여기 미치는 영향만큼 그 대가를 받아가는 건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보지만은 어떤 그게 자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그 자회사에서 어떤 그런 상응하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그리고 이제 라이크객의 그 몫이 커가지고 전체 그 이익은 훼손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해서 나오는 게 JYP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이자 그 대표가 경영 총괄 대표가 받는 월급이 그것보다 현저하게 적다. 비교를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합당한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투자를 직접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옛날에도 이런 운동이 없잖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배당 좀 많이 해달라 있었죠. 뭐 많이 있었는데 이번하고 그때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크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지금 최근에 이 SM 같은 경우도 온라인 트너스 거기서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과거보다는 치밀하더라고요. 치밀하고 그 법적인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알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그 기업에 요구를 하는. 그냥 당연히 저것 때문에 화난다. 화가 나니까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냥 1인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위하는 식으로 주총해서 막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그런 식의 행동이 아니라 그동안은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 그런 게 많았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왜 그렇게 돈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지분, 자기들의 힘 이런 거를 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떻게 대주주와 맞설 수 있는가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은행 쪽도 제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대주주들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어떤 법적인 약점이 있는지 또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를 엄청 하셨더라고요. 원래 전공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보면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그렇게 속상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도 한편으로는 좀 귀찮고 그렇죠. 게으르고 저도 지금 몇 개 기업이 걸려 있어요. 법을 좀 연구를 하고 저쪽이 약한 부분을 이렇게 공격하면 될 것 같지만은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거기는 좀 상당히 그런 쪽에 치밀하게 움직였고 앞으로는 그런 치밀한 움직임 시간을 너무 많이 두고 요구를 하면 그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잖아요. 그런 시간 이런 것도 잘 이용해서 그 대주주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 시간 텀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치밀하게 계획해서 요구를 하면 네. 앞으로 상당 부분 다른 회사들도 좀 그런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네.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번 이 이슈를 통해서요. 결론적으로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주들이에요. SME 주주들. 그렇죠. 주가가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연초나 작년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네. 근데 거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뭐랄까 공유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공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주식 회사 그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이 부분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회복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권리를 점점 찾는 비율이 높아질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거는 기회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이번에는 기대해봐도 될까요, 과연? 아유 이게 그런데 단시일에 그냥 된다기보다는 계속 조금씩 좋아지는 쪽으로 네. 예, 그렇게 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대주주의 절대 그 주주권 자체, 그러니까 주주의 비율이 조금 낮은 회사부터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무래도 해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꽤 생기니까. 뭐 그럴 사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은행도 그렇고 SM도 그랬고 네. 대주주가 절대 대주주의 몫이 네. 그게 크지 않았던 네.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수만 씨도 20% 언더였고 네.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었던 거지. 사실은 50% 이상인 사람들은 꿈쩍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제한을 한다고 해도. 50% 이상인 부분도 사실은 법을 잘 검토를 하면 요구를 관철시킬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3% 룰 제도. 네. 오히려 대주주가 지금은 법이 짜집기식으로 돼가 좀 엉망이 돼 있지만은 네. 오히려 대주주가 뭐 아빠, 엄마, 아들 이렇게 나눠서 합산 51%보다 네. 한 사람이 상당히 큰 뭐 51%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아니면 40%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은 조금 더 공격하기가 쉬워지겠죠. 감사 선임권 때문에 그렇죠. 예, 감사 선임권일 예. 때는 이게 각각이 3%씩 제한되니까 네네. 이렇게 그 지분이 쪼개져 있으면 거기가 지분 합산하면 많아지지만은 뭐 예를 들면 모기업이 자기 자회사를 지분을 뭐 51%를 가지고 있다든지 네. 이런 쪽은 오히려 감사 선임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 주장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감사라는 거는 이제 그 뭐랄까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의 상황이 없는지를 감찰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대주주 친구들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감사 선임권의 비율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활용을 못하고 낮춘 것이 이 감사 선임제도의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닌 거고요. 그게 이제 최대 주주도 3%밖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게 상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네. 다른 여러 가지 뭐 규정과 법률과 빠져나가기식 그런 제도로 네. 조금 유명무실화 돼 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개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은 잘 안 돼 왔었고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예. 잘 이용을 하면 네. 충분히 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저희가 느끼기에는 장외보다는 장례세 한국이 훨씬 싸잖아요, 주식이. 그렇죠. 예, 바로 이 그 주주 소위 말하는 주주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사에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시스템이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 특별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절망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네. 한국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네, 지난번에 그랬죠. 네. 가치 투자자들 특히 네.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들은 네. 이런 거죠. 그 ETF 펀드에 맞아요. 돈이 들어오면 패시브로. 예, 패시브 자금들이 네. 그렇게 많고 이런 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지. 네. 실제로 개별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투자자가 네. 저거 싸네 이렇게 해서 네. 직접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데 네. 그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네. 거버넌스 문제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현장에서 그 큰 배를 다 운영하셨잖아요. 거대한 펀드를 다 운영하셨잖아요. 그 총괄 책임하시면서 채권 펀드도 하고 주식 펀드도 다 하셨었잖아요. 외국계의 그 펀드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볼 때가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가요? 이야기는 뭐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재 어떤 회사 가치 투자 회사들이 그 지분을 어느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뭐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는 심심찮게 있다가 어느 순간 해외 가치 투자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야, 거기 다 팔고 나갔대. 뭐 그러다가 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베스크라만 그분이 운용하던 바우포스트가요. 바우포스트 거기가 현대자동차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때 한전 부지 매입건을 보고는 빠져나가는 모습. 그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남아있던 가치 투자 그 지분 그 투자였더라고요. 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에 목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뭐 외환 거래를 이제 자유화하고 그다음에 공매도도 자유화하고 이 과정들을 겪게 될 건데 내년까지를 통해서 그 자금으로 패시브로 들어올 자금보다 만약에 주주 가치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외국인들의 액티브 펀드 자금 들어올 게 훨씬 많다고 예상하실 수 있겠나요? 그거는 제가 속단은 뭐 못하겠는데요. 뭐 꽤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돈이 자꾸 들어온다 이것보다는 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우리 기업들을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불합리한 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쪽으로는 덜 의심하고 안심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겠다. 장기 투자 하셔도 되겠다. 국민들이 좀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 그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누구는 좋지만 그렇죠. 누구는 사실 앉아서 그냥 부를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부터 시작해서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리카르도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주의 이익은 모든 사회 경제 이익에 반한다. 근데 본인은 지주였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경제학을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만 그 돈들이 기업으로 갈 때는 좋은 경제 효과가 되는 거죠. 망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도. 그렇지만은 계속 자본시장 전체가 커지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그렇게 경쟁할 힘이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부를 일구면 그 부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한국 분들이 만약 한국 기업들을 많이 사면 한국 기업이 잘 될수록 부가 같이 나눠져서 노후 자금도 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오래도록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몇 조 안 되는 주식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계에서 보유하는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높죠. 아시다시피 그 연금 제도 때문에 그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은 주식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본인이 뭐 억지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부의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돼 있고 그럼 그런 자금의 힘이 그 자본시장을 키우고 기업을 키우고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함께 그 대가를 공유하게 되고 하면서 부의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미국 저는 다른 시스템은 그렇게 좋은 게 없는데 이 자본시장 시스템만큼은 다른 모든 나쁜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 남을 만큼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있습니다. 뭐 미국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미국 이제 곧 망하네, 안 망할 수가 없네, 뭐 길거리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빈부격차가 문제가 미친 듯이 많고 크고 뭐 저는 선진국이 맞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미국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낙후된 제도, 낙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걸 이 자본시장 시스템으로
다 커버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선진국의 요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본과 금융시장이 중요하다. 네. 이때까지 역사가 그래왔고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해왔고 그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럼 뒤집어서 표현을 해보면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무엇로 먹고 살 것이냐, 반도체 다음은 무엇일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으로 무엇을 발전시켜서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본시장이 만들어 훨씬 활성화되고 잘 되면 그런 고민은 돈이 하도록 해야죠.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면 그 돈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이익을 많이 줄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돈이 갈 것이고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문턱이다 또는 일부는 선진국이고 근데 이제 금융시장만 선진국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아니고 이런 나라가 있었죠.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는 엄청난 선진국이었지만은 금융시장의 낙후 때문에 레벨업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일본. 네네. 일본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이런 엄청난 파워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엄청난 산업 자본 이런 것들을 제대로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힘들이 많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진화된 금융시장이라는 함은 금융투자 회사,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보다는 투자은행 쪽으로 돈들이 많이 가서 그 돈들이 자본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그 스마트한 머니들이 더 기업들을 키우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일본의 투자 금융 쪽 보면 뭐 노무라 다이와 정도 있지만은 그 덩치에 비해서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야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해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소부장 기업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다가 보면 끝단에 이제 기술적인 제일 탑 클래스에 있는 애들을 보면 소수의 미국과 다수의 일본 기업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이런 IT나 이런 쪽으로 공부해 보면 화학 이런 쪽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는 게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나라를 우리나라가 막 그 역전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너무 신기해요. 기술력으로는 여전히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격차가 너무 큰데 또 어떻게 저기는 저렇게 멈춰 있을까? 이게 결국은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금융이 멈춰 있기 때문에 금융이 받쳐주지 못한 나라가 일본이고 지금 또 하나 이렇게 몰락하는 게 보이는 그런 나라도 있죠. 뭐 영국 같은 나라? 그렇죠. 영국이 원래 그 유럽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시티 쪽 그 런던 거래소였잖아요. 그런데 암스테르담 거래소는 오래 전에 다른 프랑스, 뭐 일부 독일, 뭐 그리고 벨기에 하여튼 여러 합종 연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로 넥스트라는 합병된 거대 거래소를 만들어냈고 그 거래소는 여러 나라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런던 거래소를 이제 추월하게 됐죠. 그거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면 유로넥스트의 한 지점이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이잖아요. 이 한 지점이 런던 거래소를 지금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추월하기 시작했고 런던 거래소는 지금 그만큼 지금 지위를 계속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미래는 좀 저는 어려울 것이다. 그쪽으로 또 들어가는 돈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서 그 돈의 힘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홍콩 거래소가 런던 거래소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 합병하자. 합병하자. 너희들 자꾸 지위 잃어가는 것 같은데 합병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자 했을 때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홍콩은 한때
영국의 지배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합병한다는 걸 마치 좀 그런 자존심 문제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패착이다. 네. 그렇게 느꼈는데 네. 아니야 다를까 계속 그때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한국은 예전에도 임진왜란 당하면은 일반 민중들이 일어서서 나라를 지키고 일본 군인들이 가장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 왜 일반인들이 나와서 싸움터로 나오느냐 그거를 가장 이해를 못했다고 하던데 네네.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은 외국인이 다 떠날 정도로 거버넌스가 안 좋았던 나라에 일반인들이 주식시장에 동참했고 네. 그다음에 똑똑한 개인들이 해외 물을 먹으면서 네. 미국 물을 먹으면서 네. 미국 서학개미라고 하면서 그 미국 주식시장 이런 것들을 보고 알아서 이게 깨달은 바가 한국의 자본시장을 바꾸는 역동성이 되고 있는 굉장히 위에서 못했는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는 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나 좀 그런 걸 보면 우리 국민의힘은 네.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여건이 안 좋은 여건에서도 네. 지금까지 기업이나 많은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국민들의 힘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이런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거지만은 뭐 그걸 이거 도와주는 지금 뭐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의회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전진하는 거는 우리 그 국민들의 힘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이다. 진짜 옛날에는 거버넌스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인데? 정부? 뭐 이런 이렇게 거버넌스가 뭔데? 뭐 이렇게 기업에 무슨 정부가 있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지배구조의 문제라는 걸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 한국 분들이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네, 여러분은 지금 승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